네, 반갑습니다. 토코스트레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금 브라질의 경제 수도인 상파울루 있습니다. 상파울루는 인구 1200만의 엄청나게 큰 도시고요. 한국의 서울보다 크죠.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다 쳐서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여기는 지금 뭐 7월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한 1월 정도? 1월 정도 날씨라 가지고 제일 추울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좀 추워가지고 가디건 같은 거 좀 입고 나가야 되고 안에야 뭐 히터가 있으니까 그냥 잘 쉬면서 여행을 좀 쉬고 있어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쉬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오늘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변곡점에 이렇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상원 하원 그 청문회 같은 데서 증언 같은 걸 했었고, 그리고 오늘 CPI도 헤드라인이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이게 너무 세게 나왔죠.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예상치는 0.23%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지금 놀란 거죠.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시가총액이 그 나스닥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그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시가총액 1조 이하의 그런 작은 종목들, 한국으로 치면은 잡주라고 하긴 뭐하지만 극초소형 주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시장에 좀 막판일 때, 그럴 때 사이클의 막판일 때 좀 잡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미하게 보고 막 이제 러셀로 따라가야겠다 막 그 투기적인 수요로 이렇게 가시면은 굉장히 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러셀 2000에 있는 종목들은 그 금리에도 민감하지만 경기에는 더 민감하거든요. 지금 러셀에 있는 종목들 평균적으로 볼 때는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악화에 이제 타격이 좀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에 러셀 괜히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장의 그 사이클의 피날레가 그런 소형 주식들에서 이뤄집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작년 말부터 얘기 들었던 거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추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도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랄까 무시하고 추세를 봐야 되는데,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업앤다운 때문에 완전히 이제 꼬여가지고 금리 인하 전망 같은 것도 계속 들쑥들쑥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리고 물량도 많이 털리신 분도 있을 거고, 참 주식을 하면서 일희일비한다는 게 진짜 안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본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 2022년 5월에 독거 투자일지를 이 채널에서 시작을 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 번도 권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 6월 16일 날 처음으로 채권 투자를 권해드렸었고, 그 뒤부터 업앤다운 있었지만 꾸준히 하락해서 지금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한 4.2가 깨진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더 깨질 것 같아요. 시장이 그 기준금리보다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4%가 깨진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버핏이라든가 글로벌 연기금들도 미국 국채를 올해 좀 많이 매수를 했죠.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곡차곡 연초부터 차곡차곡 이게 뭐랄까 채권을 쌓아둔 것 같고, 버핏은 이제 보험사로 한 방에 단기물부터 장기물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사둔 거랑 마찬가지죠.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놀란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다면 어닝 쇼크가 있고 지표 자체도 이제 쇼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쇼크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잔잔하게 빠지거나 예상치 정도만 맞춰서 가면 좋은데 이게 훅 빠져버리니까 지금 나스닥 오늘 한 2%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둔화를 염두에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올해 금리 전망을 뭐 딱히 하진 않았어요. 이게 언제 내릴지는 너무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9월 정도로 6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근래 들어서는 좀 강하게 얘기했죠. 대선 전에 11월이 이제 대선이니까 그 전에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마도 이제 잭슨 홀 8월이잖아요. 8월에 좀 더 강하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올해 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없고, 당연히
그건 제가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고 하이어 포럼코도 거짓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금리가 확 떨어졌잖아요. 작년 11월부터 보면은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너무너무 내리고 싶어 했는데 매크로가 강했죠. 이민자도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리 공장들을 미국에다 계속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세우다 보니까 GDP가 이제 잘 나와버리고 착시 현상이 있었고 또 바이든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이제 풀어서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또 경기를 부양했던 표심을 위해서 그래서 재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정말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내려도 지금 당장 내려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는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그리고 오늘 시장이 2% 정도 빠졌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매크로는 하방으로 이제 뭐 또아리를 튼 지가 작년부터 이제 또아리 트여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물가라든가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업률도 지금 0.3% 정도가 올라온 상태잖아요. 여기서 0.2%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파월이 그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정책적으로 수단이 없다. 실업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빨리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이번에 들었어요. 파월의 그 발언에서.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강한 펀치가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더 상승을 원하고 있고 돈을 더 베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지금은 저가 매수로 생각해가지고 또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늘 그래 한번 꺾이고 나서부터 뒤늦게 들어가는 그 포모죠. 뒤늦게 들어가는 개인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것들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뭐랄까 그런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전문가들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 뭔가 주식시장을 더 완전히 하락적으로 만들어 버릴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카운터 펀치를 날릴 요소는 역시 상업용 동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시장을 위축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뭐랄까 사람들이 약간 공포를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준 뭔가 센 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천천히 매크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 스타벅스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스타벅스는 진짜 그냥 물처럼 마시는 그런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그런 소비 패턴인데 직장 뭐 출근을 한다거나 뭐 미팅할 때 마시거나 뭐 그런 스타일의 굉장히 필수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꺾인 상태고 나이키가 근래 요즘 망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취향이라든가 트렌드가 바뀌어서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카라든가 온러닝 같은 데로 넘어가잖아요. 스타벅스는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항공사들의 그 가이던스가 많이 빠진 것도 팬데믹 이후로 내구재 소비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 약간 정신적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아낌없이 막 미국 사회에서 있었는데 항공권 예약 수요가 줄어들 걸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확실히 매크로에 있어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인데 항공권 수요에 대한 감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이게 훅 빠져서 침체로 가고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가 지금 5.25%에서 5.5% 정도인데 이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2022년 11월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점을 3분기 이후로 말씀드렸는데 4분기 그리고 1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는 지금 넘어갔어요. 딜레이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AI 붐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적자 재정을 펼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미룬 거죠. 미룬 건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정산은 해야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붐하고 적자 재정이 약간 시장을 마사지를 시켰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다른 종목들 IT, AI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올해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보합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넘치는 유동성에서도 매크로가 생각보다는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도 공공재정이 30% 정도는 커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왔던 건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얘기하면 그 단톡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매일 하니까 얘기 드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좋게 나온 거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 추세 자체는 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성장률도 많이 꺾인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쇼커버가 있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쇼커버가 크게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쇼커버는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8% 넘게 빠진 것 같은데, 진짜 테슬라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10년 동안 열어보지 말라 계좌를, 아니면 그냥 차트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사서 모으든가,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다. 테슬라에 대한 미래는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그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 저한테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손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을 당시에 아마존 주식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도 안 됐는데, 20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80배 정도가 뛰었고, 지금은 뭐 100배 이상 뛰었겠죠. 2017년도 이제 그 손님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었는데, 그 손님이 이제 MIT 박사를 했는데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그 아마존의 이제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주식을 좀 사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몇백억이 되신 거예요. 전 이제 그 손님을 2017년에 제가 이제 여의도 본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게 됐는데, 제 손님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부장님의 손님이셨거든요. 제가 그 손님을 처음 알 때도 그렇고 떠날 때도 그랬었고, 3년 넘게 SK케미칼 주식을 갖고 계셨었어요. 한 몇십억 정도 갖고 계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년 넘게 그 주식담보대출까지 이빠이 받아가지고 보유를 하신 거죠. 매달 그 이자를 내면서, 그때 한 적어도 7, 8% 정도 했었을 거예요, 이자가. 연 이자가. 그러니까 몇십억에 7, 8%니까 엄청난 돈들이 매달 이제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SK케미칼이 제가 본사하고 나서부터 한 10배가 확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담보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거니까 10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이제 뛰게 된 거겠죠. 근데 그분이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증권사 오시면은, 객장에 오시면은 SK케미칼에 있는 그 주식 PR라는 주담하고 통화 거의 매일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하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 종목들 그런 그 사업 보고서도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늘 보시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CNBC라든가 이런 증권 방송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청취를 하셨고, 그래서 뭐 드렁큰 밀러라든가 그런 구루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당 그 직원분 부장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늘 그렇게 투자하셨고, 버핏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차트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스윙 투자가 물이 올라가지고 그 KB증권 전국 실천대회 해외 주식 부분에서 이제 3위를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스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보유만 했다면은 더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사고 약밤 같은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진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구나.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말 철저한 분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밀고 가는 겁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제가 뭐 지금 시장 폭락에 대해서 작년 3분기 이후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는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주식들을 다 팔고 나서부터 바로 폭락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폭락장 때문에 물량이 털리거나 막 무서워서 털거나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뒤부터 환율도 올라가지고 무위험 이익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올해 뭐 AI장 같은 경우는 놓쳤죠. 달러가 100%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기적인 시장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매크로의 흐름들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부터는 꾸준하게 하향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계좌 오픈을 작년 말에 했는데, 아마 앞으로 계좌 오픈 같은 건 안 할 것 같은데, 2022년도에 42% 수익을 낸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배가 부른 상태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는 제가 좀 느긋하게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자산이고 급할 게 없고,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승률이 높을 때만 베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돌아보면은 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큰 수익을 내느냐보다는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버는 거는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빠진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선수들 고수들의 영역이고 이런 폭락이 늘 샤프하게 오기 때문에 뭐 스탑로스를 늘 잘 걸어 놓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시장의 7분 응선, 8분 응선에서 팔고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편안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퇴 자금을 운영하신 분들은 스탑로스보다는 7, 8분 응선에서 팔고 기다리시는 게 더 낫죠. 더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높았던 애플 종목이 195불 이전에서 이제 쭉 팔았기 때문에 그 뒤로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10%, 15%? 그 정도 날라간 거 가지고 막 포모 느끼거나 막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힘든 제가 팔고 나서부터 굉장히 힘든 애플의 그 주가 변동치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60불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딱 어깨에서 잘 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달러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현금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시장 보고 있고요. 사실 시장은 그렇게 막 잘 보진 않고 있어요. 여행하느라 바쁘고 몸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인 것도 있고 어차피 사이클이라는 거는 천천히 움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매일 시장을 봐봤자 그게 승률을 더 높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한국에 있었으면 더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고 차트 보거나 시세 보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쓴다는 게 인생에서 되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하루에 몇 시간씩 시황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증권사에서 14년 있었고 투자 23년 하면서 공부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시황을 매일 그렇게 막 6시간, 7시간, 10시간씩 막 보고 시장 9시 딱 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제가 책을 보시고 사이클을 이제 좀 공부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많이들 이제 책을 보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보시라고 또 말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채찍질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오늘은요 매크로의 변곡점이 너무 진하게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제 안정을 좀 찾은 상태여가지고 오랜만에 독고투자지를 촬영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독고투자지를 자주 촬영을 못한다고 연초부터 말씀드렸었고 단톡방 위주로 그렇게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렇게 툴을 많이 이제 그 촬영을 못 할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겨울이거든요. 파타고니아도 가야 되고 막 저 빙하보러 가야 되고 남극 근방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독고투자지가 정말 자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 장소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